나는 인간이길 포기했다. 새벽에 사이렌이 울리자 마을 전체가 흔들리듯 깨어났습니다. 북한 북부의 작은 탄광촌, 눈발이 가루처럼 흩날리며 얼어붙은 대지 위를 덮었습니다. 연희는 낡은 솜저고리를 여미며 배급소 앞에 섰습니다. 배급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줄을 선 사람들의 입김만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얇은 신발이 찢겨 있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늘은 꼭 받겠죠. 연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뒤에 서 있던 노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말아요. 어제도 그제도 없었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인들이 트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엔 피로보다 더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해산하라. 오늘 배급은 없다. 짧고 단호한 명령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연희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고 걸음마다 기침이 섞여 나왔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안은 냉기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그 옆엔 다른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약이라도 구해야 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연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굶주린 개가 쓰레기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창문 너머로 강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기만 건너면 살 수 있을까?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자는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야 해. 연희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자유를 줄 수 있지. 그 말은 유혹이자 저주 같았습니다. 연희는 아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지마. 거긴 지옥이야. 하지만 지옥은 이미 이곳에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연희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남은 약 한 병.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눈발이 세차게 내렸고 강 위에는 얼음이 어슴풀에 빛났습니다. 남자가 손짓하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연희는 얼음판 위로 조심스레 발을 디뎠습니다. 발밑에서 미세한 금이 스르르 퍼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어둠 저편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멈춰. 군인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연희는 몸을 웅크리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알이 얼음을 깨뜨리며 스쳤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얼음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며 폐를 조여왔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 남자의 손이 놓였습니다. 연희는 강물 속에서 몸부림치며 헤엄쳤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땅을 디딘 순간 얼음 위로 올라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숲을 빠져나오자 낯선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살고 싶으면 따라와. 그들의 말투에는 위협과 유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망설이다가 다시 총소리가 들리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낯선 이들의 손에 이끌려 트럭에 올랐습니다. 철문이 덜컹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생지옥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거친 진창길을 달리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창문이 없는 짐칸 안은 어둡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연희는 몸을 웅크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탄 사람들은 모두 탈북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하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기도했습니다. 트럭이 멈추자 쇠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여자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연희는 손목을 붙잡힌 채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끝에 매캐한 쇠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허름한 집들과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여자들은 한 줄로 세워졌고 무표정한 남자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얘는 좀 쓸만하네. 따로 빼도. 낯선 언어였지만 말의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연희를 가리키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 안에 갇힌 여성들은 서로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벽에 달린 전구는 깜빡였고 습기 찬 냄새가 폐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새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릴 어디로 데려갈까? 누군가 속삭이자 방 안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담배를 문 채 말했습니다. 이제 곧 좋은 집으로 시집갈 거야. 운이 좋은 거지.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연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본능이 그 말이 거짓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여자가 불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문을 붙잡았지만 사내들이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비명소리는 벽을 울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석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희는 처음으로 사람다운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민석은 다른 방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따뜻한 담요와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선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천천히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희는 민석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웃으며 이야기를 걸었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틈으로 들려온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여자 값은 얼마까지 줄 수 있지? 익숙한 목소리였다. 민석의 것이었다. 연희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내들이 그녀를 노려보았고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놀랐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또 한 명의 여자가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쇠사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연희는 벽을 향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복수할 거야. 그녀의 시선이 어둠을 꿰뚫었습니다. 방 안의 미약한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희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단 하나의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민석은 연희를 데리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허름한 벽돌 건물 앞이었지만 간판에는 성교복음센터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자 향 냄새가 퍼졌고 하얀 천이 드리워진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안도했지만 내부를 둘러보자 그 안에는 잠잠한 공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밖에서 모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연희에게 따뜻한 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전하니까 걱정 마요. 그의 미소는 다정했지만 그 말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경계심을 품으면서도 억눌린 본능 때문에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희는 센터 안에서 일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기도 시간, 식사 시간,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누군가 몰래 울었고 누군가는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성경책을 건네며 신이 널 구해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점점 더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창고 문틈 사이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곳엔 낯선 남자들과 민석이 앉아 있었고 서류 위에 사람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이 여자 가격은 더 올려야지. 그때 연희의 손에서 잡고 있던 컵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서 부서지는 소리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소를 유지한 채 아무렇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연희 씨, 무슨 일인가요? 놀랐어요?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석의 눈빛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모든 행동을 감시당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민석은 일부러 그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식탁 위에서 연희의 손등을 스치면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마치 친절한 보호자인 척했지만 연희는 그 안에 거짓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자 같은 방의 수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이 나가요. 수진의 속삭임은 간절했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비밀리에 센터의 구조를 탐색했습니다. 낡은 배수구, 잠금이 느슨한 창문, 교대 시간표. 그들은 매일 밤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민석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 다 준비된 대로 처리해. 다음 날 민석은 연희에게 미소 지으며 차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난 당신을 구하고 싶어요. 그 말에 연희는 짧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구원자가 아니라 사냥꾼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그를 속이기 위해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연희와 수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창문을 조심스레 열고 바깥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철조망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손을 내밀며 이제 진짜 자유예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이미 덫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릴 때 연희와 수지는 숨죽인 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에요.
수진의 속삭임이 번개 소리에 묻혔습니다. 연희는 손에 쥔 철사를 꽉 움켜쥐며 창틀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흙은 미끄러웠고 발걸음마다 진창이 튀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담장을 넘어 숲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보낸 경비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폭우 덕분에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며 수진의 뒤를 따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수진이 손짓하며 속삭였습니다. 숲속의 나무 사이를 헤집고 달리자 발목에 진흙이 달라붙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은 폭풍처럼 뛰었고 머릿속은 오직 탈출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걸음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멈춰! 낮고 거친 목소리가 숲을 갈랐습니다. 사내들이 나무 뒤에서 나타나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들 중 맨 앞에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빗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사악하게 또렷했습니다. 이게 내가 찾던 자유냐? 민석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서 총을 든 사내들이 둘러쌌습니다. 연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 왜 그래? 연희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들이 날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연희는 숨이 막히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민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약한 자부터 시작되지. 그의 손이 천천히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총구가 수진을 향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리자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몸이 비틀리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비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얼어붙은 듯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이 그녀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너도 똑같은 운명이야. 연희의 눈에 번개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습니다. 죽여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죠. 민석은 잠시 웃더니 손을 내렸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까워. 사내들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쇠사슬이 차가운 빗물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트럭이 다가와 멈추자 그들은 연희를 짐짝처럼 던져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어둠이 다시 덮쳤습니다. 연희는 비에 젖은 얼굴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석의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비냄새와 피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연희는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끝을 내겠어. 그녀의 손가락 끝이 쇠사슬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쓰러진 수진의 시신 위로 빗물이 고요히 흘러내렸습니다. 번개가 그 장면을 순간적으로 비추었습니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 모두의 안에 있었습니다. 쇠문이 덜컹 닫히며 공장의 내부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졌고 손목에 쇠사슬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금속과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피의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낯선 여자들이 넋이 나간 얼굴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잠겨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관리자는 문을 열고 몇 명의 여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문틈으로 보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문을 나가리라. 민석은 매일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친절한 주인처럼 음식을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이 싫나요? 조금만 참아요. 곧 다 끝나요. 그의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가 건넨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불을 지폈습니다. 매일 밤 쇠사슬의 연결부를 손톱으로 긁으며 약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금속 조각 하나가 손끝에 걸렸고 피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그 피를 닦지도 않고 쇠사슬 틈에 발라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탈출의 준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공장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중국공안 복장을 한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철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은근히 불안했습니다. 정철은 서류를 확인하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탈북자 보호소라더니 왜 창문마다 철창이 있죠? 민석은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다 안전을 위한 겁니다. 여긴 위험한 곳이에요. 정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서류를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에는 상품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연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철은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딘가 결심에 차 있었습니다. 연희는 쇠사슬 사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정철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연희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연희는 손목의 쇠사슬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고 금속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손톱이 부러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발소리와 낮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마지막 힘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문을 열려다 발소리에 움찔했습니다. 민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희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했군요. 대단해요. 연희는 숨을 고르며 눈을 치켜들었습니다. 당신도 언젠간 피를 보게 될 거예요. 민석이 웃으려는 순간 연희는 철사 조각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팔에서 피가 튀며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틈을 놓치지 않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경비들이 총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연희는 미로 같은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철이었다. 이쪽이요.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에 찬 공기가 폐를 때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고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정철은 몸을 낮추며 연희를 감쌌습니다. 끝까지 가요. 포기하지 마요. 그들은 산길을 따라 국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희는 헐떡이며 말했다. 이젠 숨을 곳도 없어요. 정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싸워야죠. 그 말에 연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 대신 결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의 약속이자 새로운 시작의 전조였습니다. 산속의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연희와 정철은 숨을 헐떡이며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뒤편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비탈진 산길 아래에는 어둑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는 나만의 땅이었습니다. 정철은 손전등을 끄며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요. 금방 날이 밝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와 결의로 빛났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철은 가방에서 마른 빵 조각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요. 연희는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공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들의 비명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정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남쪽에 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숨 쉬고 싶어요. 눈치 안 보고 그냥 숨을 쉬는 거요. 그 말에 정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멀리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부하들이 여전히 수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철은 탄창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래도 우린 끝까지 간다. 난 당신을 반드시 넘길 거예요. 연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곧 비극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철 씨는요?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까지예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거든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철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총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산 거나 다름없어요.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두 사람은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어두웠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멀리 민석의 무리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낡은 밀수선을 강가로 끌어냈습니다. 이 배로 가면 국경 초소까지 갈 수 있어요. 연희가 배에 오르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정철의 어깨가 뒤로 젖혀지며 피가 튀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삼키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석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민석은 천천히 걸어오며 웃었습니다. 그의 옷은 젖어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넌 내 거야, 연희. 어디도 못 가. 정철은 몸을 일으켜 민석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두 사람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터졌습니다. 총알이 어둠을 갈랐고 바람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철은 피를 흘리며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이에요. 어서 가요. 연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철의 손을 세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배의 모터를 켰습니다. 강물 위에 파도가 일었고 총탄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연희는 몸을 낮추며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튀며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정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빛처럼 선명했습니다. 배가 강둑에 닿았을 때 그녀는 거의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발밑에서 눈이 사각거렸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나만의 경비초소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엔 총성과 구름 대신 처음으로 자유의 하얀 별이 떠 있었습니다. 새벽의 안개가 산을 덮을 무렵 민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폐허 속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손에는 총자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희, 넌 나를 배신했어.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텅 빈 공장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가 도망친 곳은 한때 자신이 지배하던 폐공장이었습니다. 기계는 멈춰 있었고 바닥에는 불에 탄 서류와 피가 엉켜 있었습니다. 민석은 책상 서랍을 뒤지며 금고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움켜쥐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있으면 다 뒤집을 수 있지, 그놈도 그 여자도. 그러나 문 밖에서는 이미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과 정보국 요원들이 건물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철이 남긴 증거 파일이 당국으로 전달된 뒤였습니다. 무전기의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목표물, 건물 내부에 있다. 민석은 이를 악물며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피부를 베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어둠 속 골목을 달렸습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그를 쫓았습니다. 총성이 울리며 벽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골목 끝에 이르러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쥔 USB가 피로 얼룩졌습니다. 모두 나를 버렸어. 하지만 그녀만은. 민석은 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그를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은 이미 무장한 요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기를 내려놔 라는 외침이 들렸지만 그는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끝까지 내 방식대로 간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총탄이 몸을 꿰뚫었습니다. 민석은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손에서 USB가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는 서서히 주저앉으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연희, 결국 넌 날 이겼구나. 피로 젖은 바닥 위에서 그의 숨이 끊겼습니다. 눈은 뜬 채로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요원 한 명이 다가와 그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짧은 보고가 무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싸늘했고 어딘가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한의 한 병원. 연희는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피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두목 민석, 중국 공안의 총격전 끝에 사망. 간호사가 채널을 바꾸려 했지만 연희는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아닌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 위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복수가 끝났어요.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철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남긴 말, 살아야 해요.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증거였습니다. 병실의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햇살을 향해 조금씩 떨리며 올려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낯설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생존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남한의 한 재활보호소, 연희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많이 자랐고 얼굴의 상처도 희미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연희는 무릎 위에 공책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쓴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밑줄 그어진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지옥을 보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호소 상담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책 출판 제안이 들어왔어요. 생각해 봤나요? 연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출판사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때 왜 살아남으려 했나요? 라는 질문에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기자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그녀의 이야기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또 울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쓴 글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먼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국경 근처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언덕 위 작은 돌무더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정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말로 자유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졌습니다. 하늘 위로 새들이 날아오르고 강 저편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생명의 약속 같았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증언자였습니다. 보호소로 돌아오는 길, 연희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정철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난 여전히 숨쉬고 있어요. 눈 위에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멀리 퍼져나가며 마치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눈 위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가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사람으로 남기 위해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연희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녀가 걸어간 길은 현실 속 누군가의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굶주림, 배신, 폭력,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절망 속에서 그녀가 끝내 놓지 않았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살고 싶다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생의 의지였습니다. 이 작품을 쓰는 동안 수없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을 빌려 세상의 잔혹함을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연희가 건넌 강은 단순한 국경선이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나는 독자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은 언제나 인간의 존엄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미움이 아닌 기억이 남습니다. 이 작품을 읽는 동안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그 불씨가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시는 그런 지옥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소설은 비극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이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